매달 월급이 들어오는 순간 그 돈은 이미 당신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카드값 빠지고 월세 빠지고 보험료 빠지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는데 그렇게 몇 년을 모아도 왜 집 한 채는커녕 전세 보증금조차 버겁게 느껴질까요? 부모님은 외벌이로 집 샀다고 하는데 우리는 맞벌이로도 전세 구하기가 빠듯합니다. 이건 당신이 게을러서도 아니고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시스템이 바뀐 겁니다. 지금부터 그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70년대에는 서울에서 연봉 몇 년 치면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2024년 공식 통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연소득의 14배 수준입니다. 같은 나라, 같은 도시인데 왜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돈의 본질부터 들여다봐야 해요. 우리는 보통 물건이 비싸졌다고 말하는데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은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10년 전 짜장면이 4,000원이었고 지금은 8,000원이에요. 짜장면이 2배로 맛있어진 게 아니라 돈 한 장이 살 수 있는 양이 절반으로 줄어든 거거든요.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돈의 총량이 늘어나면서 한 장의 가치가 희석되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누가 이 새로운 돈을 먼저 받느냐는 거예요. 정부가 돈을 찍어내면 그 돈은 중앙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 가능한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먼저 흘러갑니다. 일반 직장인은 그 끝에서 물가가 다 오른 다음에야 영향을 받게 되는 구조예요. 사과 100개가 있고 돈이 100만 원인 시장에서 누군가 돈을 200만 원으로 늘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먼저 돈을 받은 사람은 가격이 오르기 전에 사과를 삽니다. 나중에 월급 받은 사람은 이미 가격이 2배가 된 시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은 100만 원인데 먼저 받았는지 나중에 받았는지에 따라 살 수 있는 게 다른 겁니다. 코로나 시기가 딱 그랬죠. 각국 정부가 수조 달러를 쏟아냈는데 실물 경제는 무너지는데 주식시장은 폭등했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였어요. 서민들이 재난지원금 몇십만 원 받을 때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자산 가치가 2배로 뛰는 걸 구경하고 있었던 겁니다. 팬데믹 이후 억만장자의 자산은 2배 가까이 늘었고 같은 기간 일반 직장인의 실질 임금은 물가 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거물 투자자 칼 아이칸이 직접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돈을 번 천재여서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설계돼 있기 때문이라고요. 부자가 스스로 인정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축은 어떨까요? 부모님 세대는 저축만 잘해도 자산이 불어났습니다. 1980년대에 예금 금리가 20% 안팎이던 시기가 있었으니까요. 그때는 은행에 넣어두기만 해도 몇 년 새 몇 배가 됐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은행 이자율이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시대에는 저축이 오히려 손해입니다. 이자로 3% 받았는데 물가가 5% 올랐으면 숫자는 늘었지만 살 수 있는 게 줄어든 거거든요. 이걸 실질 금리라고 하는데 지금처럼 마이너스가 되는 시기엔 열심히 저축할수록 실질적으로는 가난해지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이 달러와 금의 연결을 끊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달러를 들고 가면 금으로 바꿔줬기 때문에 마음대로 찍어낼 수가 없었어요. 근본 위제가 폐지된 이후로 달러는 사실상 종이가 됐고 정부는 원하는 만큼 돈을 찍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왔어요. 미국 국채는 35조 달러를 넘겼고 일본은 GDP의 260%가 넘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 빚을 갚는 방법은 사실상 2가지뿐이에요. 세금을 대폭 올리거나 아니면 돈을 계속 찍어내서 빚의 실질 가치를 희석시키는 거죠. 세금 인상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 선택지는 하나로 좁혀지고 인플레이션은 구조적으로 멈추기 어렵습니다. 이 흐름을 정확하게 짚어낸 책이 있어요. 모두를 위한 비트코인이라는 책인데 저자 나탈리 브루넬은 폴란드 출신으로 부모님이 미국에서 성실하게 중산층으로 올라섰다가 2008년 금융위기에 하루아침에 파산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때부터 10년 넘게 한 가지 질문을 파고들었어요. 왜 규칙을 지키며 성실하게 산 사람이 망하는 걸까? 그 탐구의 결과물이 이 책인데, 책에서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다. 당신 돈의 가치가 쪼그라드는 것이다. 관점을 바꾸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트코인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수학적으로 고정돼 있어서 정부가 달러를 찍어내듯 누군가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거든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구조 자체를 우회하려는 시도인 거예요. 물론 하루에 10%씩 오르내리는 변동성이 있고 규제의 리스크도 있습니다. 전 재산을 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왜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어떤 불신이 이걸 탄생시켰는지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현금을 그대로 들고 있는 건 지는 싸움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열기 속에서 현금은 천천히 녹는 얼음이에요. 속도 차이는 있어도 구조적으로 녹는 건 막을 수 없습니다. 주식이든 ETF든 금이든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자산의 일부를 분산하는 것, 그리고 돈의 흐름 자체를 읽는 능력을 키우는 게 지금 시대에 필요한 생존 기술입니다. 기준 금리가 오르면 대출 수요가 줄고 수요가 줄면 자산 가격이 조정될 수 있어요. 이런 연결고리를 아는 것만으로도 움직임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월급 하나에만 의존하는 것도 점점 위험해지고 있어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유튜브든 전자책이든 프리랜서든 본업을 유지하면서 현금 흐름을 하나 더 만들어두는 게 지금 시대에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책에서 나탈리 브루넬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학교에서 미적분은 가르치면서 왜 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안 가르치냐고요. 복리의 원리, 실질금리, 인플레이션이 내 월급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삶에 훨씬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 꼬박꼬박 모았는데 같은 기간 아파트 가격이 5,000원 올랐다면 저축을 열심히 할수록 목표에서 더 멀어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승선이 계속 멀어지는 마라톤에서 달리는 속도만 높여봤자 한계가 있어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규칙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정부는 앞으로도 돈을 찍어낼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계속될 거예요. 이걸 분노하거나 부정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바꿀 수 없는 조류를 거스르는 게 아니라 그 조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파악하고 그 위에 올라타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당장 인생이 확 달라지진 않아도 방향은 지금부터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